안녕하세요. 황금아리 금동입니다. 여러분,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지금 많은 경제학자와 투자 전문가들이 장기 경기 침체를 일컫는 스태그네이션하고 물가 인상, 인플레이션을 합성한 경제 용어인 스태그플레이션이란 말을 자주 쓰고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경제는 4에서 10년을 주기로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거든요. expansion, 확장을 하다, peak, 정점을 찍고 contraction, 후퇴와 수축을 하다가 trough, 저점을 찍고 다시 회복과 확장을 하는 이 expansion의 상승 국면으로 전환되는 거죠. 이 순환을 반복을 하는데 이번에 저점이 사실 전저점을 밑으로 깨지 않고 장기적인 추세를 우상향해서 전반적인 삶이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거죠. 근데 가끔 한 번씩 경기의 하향 국면에서 강력한 외부 충격 때문에 하강 국면이 상승 국면으로 전환을 못하고 경기가 더 떨어지거나 저점에서 머무는 일이 생기는데 이때 물가와 실업률까지 같이 오르면서 경제가 후퇴하는 현상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안 좋은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시기가 있었어요. The Great Inflation이라고 부르는데 196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초까지 1970년대를 거치면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 엄청나게 오른 시기거든요. 이 기간 계속 오르다가 1980년 연간 물가 상승률이 15%까지 올랐던 거죠. 이때 발생했던 강력한 외부 충격이 있었어요. 1973년 제4차 중동 전쟁으로 석유 수출국 기국 오펙의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 감산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1차 석유 파동이죠. 당연히 유가는 폭등을 했고 원자재 가격의 상승, 물가 인상으로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경기가 위축됐어요. 다만 미국은 이 당시 중동에 막대한 무기를 지원하면서 그 대금으로 사실 본인들 배를 불렸거든요. 특히 이란에 대해서만 100억 불이 넘는 무기를 매년 팔았어요. 이 당시 우리나라 연간 수출액이 겨우 100억 불을 넘는 상황이었던 걸 감안하면 중동에 엄청난 양의 무기를 수출했던 거죠. 그리고 1978년 이란에서 팔레비 국왕의 독재, 영국과 미국의 유전 독점에 반대하면서 이란 전역 400만이 넘는 국민들이 민주화와 외세로부터 독립을 외치면서 시위에 나서게 되죠. 이 사건으로 이란의 정권이 바뀌게 되고 이 시기 이란의 감산으로 유가 상승을 폭등시킨 사건이 바로 2차 석유 파동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10년 이상의 스태그플레이션과 2차 석유 파동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부터 빚이 많은 국가나 개인이 몰락하는 시기, 그리고 산업 구조와 국제 질서가 개편되는 시기가 찾아올 거예요. 제가 빚이 많다는 건 총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본인의 고정 수입과 자산 대비 빚의 비율이 높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를 보면 제 말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이 시기에 외채를 잔뜩 끌어다 국내의 산업화를 진행하던 시기에 갑자기 외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국내 경제가 망가지기 시작했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979년 11.6 사태와 제4공화국이 끝나는 시점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동유럽 몇몇 국가들도 이런 금리 인상에 따른 위험을 잘 모르고 외채를 통한 국내 산업화를 진행하다가 체제가 무너져 버린 일들이 많았어요. 결론적으로 자유민주화가 되긴 했지만요. 다시 말씀드리면 스태그플레이션 이후 금리와 물가 인상은 그 체제가 무너지는 아주 주요한 계기가 된다는 거죠. 거꾸로 미국을 얘기해 보면 미국은 기본적으로 소비의 나라죠. 보통은 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한 번씩 그동안 썼던 걸 한 번에 회수하는데 그게 바로 금리 인상과 전쟁이에요. 다만 1970년대처럼 압도적인 수출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이번 러시아 사태로 세계 2위 무기 수출국인 러시아 입지가 많이 흔들리고 그 반사이 이익은 미국과 다른 나라에게 전달되겠죠. 사실 우리나라도 그중 하나고요. 지금 많은 경제학자나 투자금융 리서치 전문가들이 오늘의 세계 경제를 지난 1970년대와 많이 닮아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금리 인상, 물가 인상, 실업률 증가에 따른 저성장, 거기에 전쟁과 국제적 불안정에 따른 군비 경쟁이 대표적인 거죠. 여기에 최근 테라 루나 코인의 폭락으로 인한 코인 시장에 대한 불신까지 상당히 불안 요소가 많은 게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 인도의 식량 보호주의 같은 보호무역과 일방주의, 그리고 이제 탈세계화가 가속되는 건 필연적인 거고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일단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1970년대 이후 각국 중앙은행들은 그간의 실패들을 거울 삼아 버틸 수 있는 기술적인 장치들을 상당히 많이 만들어 놨어요.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의 외화 보유고나 국가의 외화 보유고도 상당한 데다 외채 비율, 특히 이제 외환 보유액 대비 단기 채무의 비율도 40% 아래로 잘 유지하고 있거든요. 국가의 재정이 무너지지 않고 버티면 국민의 삶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주식과 비슷해서 지금처럼 급격히 오르면 중간에 쉬어가는 시점이 오게 됩니다.
이럴 때 국가가 나서서 민생에 너무 큰 타격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정부가 뭐 유류세를 인하한다든지 각종 재정적인 장치들로 완화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거예요. 또 제가 그동안 금융권에 있으면서 여러 기업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산업, 특히 이제 반도체, 자동차, 무기, 우주항공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탄탄하게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산업이 한쪽으로 치우쳐진 나라들보다 훨씬 더 버틸 수 있는 능력과 미래 성장 동력이 강하다고 느껴져요. 반면에 금리 인상에 따른 개인 채무 부담이 늘어나는 건 굉장히 큰 위험이에요.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개인이 체감하는 금리가 제가 보기에는 7% 정도까지는 충분히 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7%를 기준으로 본인의 자산과 고정 수입으로 감당이 되지 않는다면 힘들어도 일을 더 하셔서 그 수입으로 빚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경제적으로 여유 있으신 분들은 본인의 고정 수입과 변동 수입, 그리고 이제 소비 패턴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일부를 미래 산업에 꾸준히 투자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 제 개인적으로는 우주와 AI 산업을 추천드리는데 단순히 인류가 화성으로 이주한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지금처럼 정보가 홍수인 시대에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빠르게 획득하고 이걸 이용해서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을 추천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테슬라의 스페이스X, 그리고 트위터 인수. 이런 부분들이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전 세계 인류의 행동 패턴과 성향을 분석해서 그걸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지금처럼 탈세계화가 가속화되고 국가 간 이동이 제한적일 때 반대로 사이버상에서의 이동과 소비는 늘어나게 되는데 그런 데이터를 많이 축적한 기업이 나중에 자본을 바탕으로 미래 산업을 주도하게 될 거거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그리고 이메일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